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밤 자정까지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 이 시간 두 분의 패널 모시고 막판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형환 단국대 석좌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고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5개 정당 후보들 저마다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넘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막판 판세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아니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그런데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과반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 후보, 안 후보는 한 40%를 넘겨서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10% 이상, 15% 이상. 그런데 이제 세 후보가 목표치를 다 합치면은 1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목표치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겠죠. 일주일 전에 나왔던 결과가 뒤집힌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선거는 또 예외적으로 굉장히 압축적인 선거입니다. 과거처럼 몇 개월 동안 선거운동 했던 게 아니라 너무 압축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 어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결국 이제 막판 부동표의 문제인데 이제 부동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부동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표의 상당수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분들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막판 판세를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쨌든 까봐야 알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 원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어려우시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을 토대로 이후에 각 후보군 캠프에서 주장하는 걸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2일까지 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던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그 대세를 유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줘야만이 자기 정부를 유지하는 데 힘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편 걱정도 또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면으로 계속 압축해 들어오고 있죠. 상대적으로 야권 내부에서는 다시 또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힘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경계도 같이 가지고 있고 예. 또 구여권의 홍준표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온다는 주장하고 있고 또 PK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도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걱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소수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다시 또 젊은 세대한테 주목을 받고 있어서 경계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대세를 계속 끌어가려는 분위기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대역전을 얘기하고 있죠. 대역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건은 초반에 강력하게 나갔던 강경 모두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데도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이게 변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지금 양강까지 이미 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근거는 호남에서의 사전 투표가 높은 비율이 양강 구도의 경쟁을 반영해 줬던 것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민심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주장에다가 최근에 이른바 뚜벅이 유세가 일정 좀 호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예. 까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을 받으면은 보전을 절반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다가 양강으로까지 진입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어쨌든 간에 기존에 했던 분위기하고는 진보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본 투표까지 17시간 한 47분 정도가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 일정을 어디서 마무리할지도 관심사인데 이제 후보들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청주를 거쳐서 마지막 유세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첫째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성 있겠죠. 우리 연합뉴스 TV 바로 앞이 광화문인데 그렇습니다. 광화문 예. 대한민국의 어찌됐든 1번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산서, 본인의 고향인 부산서 마무리 유세를 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엔 광화문을 하겠다. 일단은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촛불 민심 의식한 것이겠죠. 또 이번 선거는 광화문에서 비롯된 촛불 민심에서 또 선거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고 역시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긴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날 밤에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본인의 승리를 다짐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홍준표 후보는 뭐 오늘 부산을 출발해서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오는 그 동선인 것 같아요. 대구, 대전, 천안 거쳐서 서울로 올라온 일정을 잡았는데요. 일단 뭐 실버 크로스, 아까도 저희가 뭐 뉴스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버 크로스를 넘어서 골든 크로스를 뭐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장밋빛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수 대결집에 어떤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수 대결집이 어느 정도 결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단일한 성격의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상당히 강경 보수도 있겠고 뭔가 보수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보수도 있겠고 조금 예.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도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결집을 시킬지 적어도 그동안에 20% 내외 정도까지는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 과연 나머지까지 결집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아까 얘기했던 실버 크로스 2, 3위를 역전시켰던 그것은 몇 번의 여론조사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서 1등도 넘버는 골드 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지켜볼 부분인데 역시 관건은 그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유세는 대안문 앞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촛불 집회 전국이 한참이 진행이 될 때 광화문에서 주로 이제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태극기 집회는 대화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그 세력을 상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도 뭔가 끌어들이는 마지막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쪽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네. 네. 홍 후보가 이제 자신 대통령 당선되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업무에 돌입을 해야 돼서 오늘 오전에 섀도우 캐비넷 일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사실 현재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수 계층의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예. 그럼 보수 계층은 과연 문재인 후보를 꺾을 후보가 누구인가? 안철수인가 홍준표인가 또 뭐 다른 후보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수 후보에게 내가 반드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찍지 말고 날 찍어달라. 이런 자신감이랄까요? 보수 계층에 향한 그런 메시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여러 명을 하진 않았어요. 뭐 국방과 노동 장관 정도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안철수 후보는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전이죠. 이 대전이 지정학적인 중심지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때까지 서울에서 도보, 이른바 뚜벅이 유세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하고 국민의당이 광화문 집회할 때 주로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서 했었는데 아마 거기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대전으로 가서 한다고 합니다. 예. 대전으로 가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 국민의당 창당할 때 전 당 대회를 했던 곳이 대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게 통합과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중앙지대를 지금 대전을 택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겠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과학기술단지가 대전 유성 대덕단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때 안철수 후보가 지지가 많이 높았을 때가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이어졌던 표를 본인한테 이어져 갔었는데 중부권의 표를 이어서 이른바 중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시대를 열겠다. 이런 메시지를 안철수 후보 쪽에서 스스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좀 살펴보면요. 그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장소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장소 중 한 곳이죠. 명동을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라고 좀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대 선거에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광화문 무슨 덕숭 대학문 앞을 하지만은 밤늦게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곳은 아닙니다. 밤늦게 광화문 앞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과연 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당시라든지 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당시라든지 역대 마지막 유세는 되게 명동에서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왜? 밤늦게 12시 다 돼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서울에서는 명동이거든요. 아니면 또 신촌이라든지 동대문도 있고요. 동대문 예.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동을 잡았는데 또 하나는 명동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유승민 후보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 예. 이후로 뭐 동정표 내지 그러면서 젊은 층들 또 뭐 이제 딸 유담 씨의 인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 젊은 층들에 대한 그 갈구 표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욕심이랄까요? 그런 희망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다른 후보들이
광화문이라든지 덕숭을 택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던 그런 곳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혜관 전 의원이 명동을 얘기하셨는데 명동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2000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거기서 유세 과정에 그 현장을 지켜보다가 정몽준 당시 후보가 그렇죠. 좀 불쾌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논란됐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정몽준 후보를 옆에 두고 다음에는 누구도 있습니다. 누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딴 사람들이 이렇게 거명을 해가지고 추미애 정동영을 그때 그렇죠. 꺼내가지고 네, 그랬었죠 네. 당시에.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보니까 또 광화문을 가는 것도 유승민 후보 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 쪽에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후보도 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세종문화관 이제 계단 쪽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인 유승민 후보가 세종대왕 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 뭐 이것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정오에 신촌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막판 유세 어떻게 보십니까? 자 시작을 했군요. 이미 예.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유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뭐 아까 안 의원 지적했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촌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계속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소수 후보에서 TV 토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젊은 세대한테 상당히 새로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이후 아마 대선이 끝나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존의 기본적인 이념축이 작동하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가 진보 보수 노선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 한번 주목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신촌을 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 유세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시작했다고요? 예, 네. 정오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시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필리버스터 유세 뭐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은 말을 끊지 않고 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오늘 밤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사실 힘듭니다. 말을 12시간 한다는 게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계층에 대한 호소. 이번에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 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보가 저럴 수도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인들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는 정말 소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젊은 층들한테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젊은 계층에게 다가가겠다. 네. 대중에 다가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심상정 후보 혼자서 12시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당 관계자들도 그렇죠. 올라오고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네, 네. 올라옵니다. 릴레이로 한 방식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막판 판세를 저희가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항상 그러면서 이번은 뭐 워낙 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변수를 얘기하기는 좀 길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마지막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보수층의 표심, 누구에게나 어느에게 쪽으로 쏠리겠느냐. 실제로 문 후보 측에서도 뭐 수치상으로는 유리하긴 하지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떠도는 흐름, 그러니까 여러 후보를 갈아타면서 떠도는 흐름이 어디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오늘이면 대다수의 유권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했을까요? 우리가 네. 모를 뿐이죠, 사실은. 뭐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해 보면요, 후보 결정을 막판까지 했다. 막판이 못했다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대개는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본심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내가 아직 누구를 찍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안 정했다는 말을 할 뿐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은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결정을 했는지 이게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있지만 딱 갈라져요. 그 보수 유권자 크게 말하면 자 이번에는 뭐 투표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투표에 안 나가겠다. 안 교수님도 보수 유권자시잖아요, 그죠? 예? 안 교수님도 보수 유권자시죠? 뭐 그렇게 분류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 대항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 역시 보수의 상징적인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 아니다. 뭐 유승민 후보를 찍어서 새로운 보수를 좀 힘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근데 보수가 한 곳으로 모으면은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곳으로 모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어찌됐든 지금 보수 표심이 굉장히 갈등을 지난 일주일 사이 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선거가 뭐 아마 사상 초유로 유동표가 가장 많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 여권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에 시작했다가 지금 어느 예. 정도 지지기를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유동성이 남아 있고 거기다가 야권 내부도 새로운 경쟁 체제가 생겼고 아까 젊은 세대도 아까 얘기 들었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면이 있어서 사실상 삼각 체제 이상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생겼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대선 국면이 처음 시작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아주 무슨 상황을 거의 90% 이상을 지배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가 쟁점이 되면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잊혀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최종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변수가 얼마나 작동이 됐을지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생각하는 게 유동성이 있었다고 해서는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표심을 몇 번이나 바꿨을까? 처음에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바꿔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바꿨다가 또 한 번 더 바꾸고 마지막 선택했는지 이번은 워낙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관찰해 보면 정말 선거 과정도 사상 초유의 새로운 현상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또 문재인 후보 측 문용식 가짜뉴스 예. 대책 단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PK 패륜 집단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인데요. 우선 자진 사임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장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국한돼서 좀 해명을 좀 했죠. 해명을 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한 발언이죠, 사실. 일단 물론 본인의 의도는 이제 보수 계층들,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찍는 보수 계층을 이렇게 지칭한 거로 이제 변명을 한 식으로 했는데 어찌됐든 어느 후보에 찍든지 간에 그걸 패륜이라는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집단이 또 어느 개인이 누구에 투표한 건 자유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에 찍었기 때문에 패륜이다, 아니라고.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찍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이고 누구에게 찍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나 이런 사고를 문재인 후보 측근들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맥락도 같은 맥락을 보는데 무슨 적폐를 청산합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그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인 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도덕과 정의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정의를 독점할 수 있는 건 신뿐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륜이 이런 이야기 할땐 굉장히 부적절한 예. 이야기죠. 특히 정치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 가지 색으로 나눈 그런 그래요. 아주 정말 이런 발언이야말로 패륜적인 발언입니다. 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안 의원 얘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소동파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의를 독점하는 사람은 자칫 인간에 대한 잔인함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문용식 전 단장이 본인이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를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국면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지 않을 정도로 뭔가 조심스럽고 겸손해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쉽게 할 정도의 분위기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오해도 충분히 만들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권력을 잡은 집단에까지도 그런 사고가 이어진다면 큰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낳아서 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 민용식 그 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보수층의 막판 그 무서운 결집세라는 얘기를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PK 민심이 그렇다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봐요? 저희가 왜 TK와 PK가 또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도 좀, 네. PK가 또 그쪽으로 몰린다는 뭐 얘기를 했기 역대 때문에 선거를 보면은 PK와 TK는 좀 다른 같은 영남이지만 다른 상에 예. 보여왔지요. 특히 이제 이번에 재미있는 것은 유력한 후보 1등, 2등, 3등 어찌됐든 될 가능성이 높은 3명이 다 PK 출신입니다. 예. 솔직히 부산 후보 그러네요. 부산에서 예. 부산고 경남고의 싸움이고요. 이건 또 창녕 출신인 예. 영남 출신 그러니까 경남 출신이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PK 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를 본다면 이제 뭐 6대 4, 뭐 7대 3 정도로 보수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상황을 보여왔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는 40% 가까이 40% 넘어서는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과연 PK 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이었지요. 지난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한 10일 전입니다. PK가 제일 많았어요. 예. 한 40%가 아직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많았기 때문에 PK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 PK가 혹여나 보수 쪽으로 결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네.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직까지도 PK는 이번에는 3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어떻게 문용식 전 보십니까? 단장 발언 관련해서 제가 이거 하나 짚어주고 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문용식 단장의 발언만 지적했었는데 문용식 단장이 발언을 하게 됐던 배경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장인을 두고 장인이 자기 결혼에 반대했다라고 해가지고 26년 동안 집에도 못 찾아오게 했었다. 장모한테 용돈을 주면서 장인한테 나눠 쓴다면 안 주겠다. 그래서 그 영감탱이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장인을 26년 동안 결혼 반대했다고 집에 못 오게 했던 것을 공개석상으로 얘기했던 것. 사실은 저하고 방송하면서도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재미삼아서 막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문용식 단장이 지적했었는데 그걸 패륜 집단이라고 했던 건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은 발언은 분명히 보이고요. 네. 지역에 쏠리는 현상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상 PK 출신인 문재인 후보였다 하더라도 거기서 박근혜 후보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사실상 상당히 차이가 나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6대 4 정도로 박근혜 후보가 앞섰고요. 경남의 경우에는 36대 63 정도로 67% 뒤진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경쟁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그렇죠. 것인데요. 아마 문재인 후보도 본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당선이 됐을 때 아마 본인의 힘이 더 실릴 겁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앞섰던 지역이 수도권 빼놓고는 유일하게 호남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전국적인 지지를 얘기한다면은 본인의 출신 지역에서도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홍준표 후보가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써 선전하기 위한 것인지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적한 대로 지금 3분 된 상황인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이 사설에서 중도와 보수가 뭉치면 예상 밖의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역전당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해서요.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 측이 서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전 인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도에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예. 뉴스 제국주의자, 뉴스에 너무 딸려가는 외국 뉴스에 딸려가는 뉴스 사대주의자 뉴스 되겠네요. 사대주의자죠. 예. 사실 저쪽에서 뉴스 제국주의고 우리가 본 뉴스 사대주의자인 겁니다. 사실 저 기자 생활 해봤습니다만 네. 외신 기자들 한국 사정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여기엔 두 앵커분들 우리 연합뉴스 기자보다 훨씬 모릅니다. 솔직히 영자신문 보고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세를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외신을 쓴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타임제 아시아판 모델로 네.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하고 홍보를 했었죠. 뭐 타임이 기정사실시켰다 당선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측 이거 섭섭한 뉴스가 되겠죠. 뭐 안 후보나 홍 후보 입장에서 역전될 수 있다니까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뉴스 사대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사실 과거에요. 이런 이야기 뭐 하지만 언론 플레이 많이 할 때는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언론, 홍콩에 있는 어느 언론, 별로 이름도 알리지 않는 언론한테 뉴스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국 언론에 받게 하는 이런 작전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우리가 일희비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냥 단 한국 대선에 외국도 관심 있다. 관심이 이 정도 보면 될것 많다.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 출구조사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잘 맞아왔기 때문에 근데 사전 투표를 두 분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하셨나요?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군요. 네. 근데 어쨌든 내일 할 겁니다. 이때 4분의 1이 넘는 1,107만여 명이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출구조사 엑스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일 엑스폴이 맞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일단 뭐 4분의 1, 26.1%가 했는데 유권자들로 이제 이번에 실제 투표할 분들로 본다면 3분의 1은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뭐 한 80% 가까이 된다고 칠 때 그러면 3분의 1이면 투표했고 이제 세 분, 두 분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출구조사의 정확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슨 사전 투표에 가면 젊은 층만 왕창 몰린 것도 또 노년층 왕창 몰린 것도 아니고 뭐 평균치의 분들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율의 형태나 양상이나 본 투표의 양상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출구조사 내일 한 출구조사가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만큼은 정확치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실시된 게 이번 처음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는 대개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틀린 경우는 별로 그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를 해서 이런 부분 변수되지 않겠냐는 뭐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젊은 층 많이 한 면도 있고요. 지방의 경우는 그냥 활동하기 편한 시간이 좀 남는 어르신들이 먼저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쭉 그쪽만은 볼 수 없을 겁니다. 대신 만약에 출구조사가 넉넉하게 결정이 되어버린다면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다만 박빙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봐야겠죠. 아마 출구조사 관련 여론조사 기관들에서요. 사전 투표를 했던 사람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 자료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해서 최종 판별할 때는 아마 넣어서 할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현장 출구조사를 했던 만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아마 사전 투표했던 사람들에 대한 투표 성향도 일정하게는 분석을 하고 그걸 합산해서 아마 최종 판단할 겁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번 19대 대선 투표율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좀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뭐 대개 얘기하면 이전 투표하고 이제 비교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경향인데, 지난번에 75.8%였죠. 지난번보다 상승할 요인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젊은이들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좀 오래전에는 사실상 중고령층하고 젊은 세대하고 투표율 차이가 30%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20대가 68%대, 그다음에 65, 60대가 80% 초반대였기 때문에 13, 14% 정도 압축이 됐었죠. 예. 저는 그때에 비해서도 젊은 층이 조금 더 올라갈 소진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투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뭔가 역사의 현장에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젊은 층의 그런 의식이 좀 상당히 예. 많이 커졌다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전 투표 효과도 있겠죠. 전에는 예. 사전 투표가 없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뭐 이것 때문에 투표 안 했던 분들 중에서 사전 투표가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가 만드는 상승 요인 한 과거에 못할 분들이 하게 되는 주관적인 예. 이제 추측인데 한 2, 그래요. 3% 정도 플러스 효과는 있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반면에 낮출 요인은 혹시 구 여권 계열에서 투표 동기가 없어져서 혹시 불참한다면은 그건 좀 줄일 요인인데 전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안 교수님의 예측을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항상 그런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투표를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는 79.9%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75.8%였죠. 한 3, 4%가 낮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는 86.9%가 투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난번에 에 맞춰본다면 한 4% 낮은 한다면 82%가 투표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계층이 투표를 포기하고 안 나온다 한다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에는 뭐 촛불 열기란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꿈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